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준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에 대한 여파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자면 국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모두 많이 이제 다들 뉴스를 접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많고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사스 때와 혹은 이게 메르스와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크다 보기에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MF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하반기에 V자 반등이 아니라 2021년 6%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21년에 V자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정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부채가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 2021년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치료제 혹은 백신 등이 개발돼야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서 과연 이 마이너스 3%는 확실할까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이게 미국과 여러 가지 이게 국가들에서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바로 이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대응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7,000명 정도이고 자료를 만든 기준은 대략 5,000명 정도였는데 꾸준히 그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뭐 잠깐은 줄어들었지만 지금 한 2,3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요인인데 첫 번째로는 치사율입니다. 치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 안에 들고 있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보시지만 지금 현재 확진자를 검사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대략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검사한 그런 상황이고 더욱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가 나타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 15% 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직 확진자를 찾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향후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그 검사자 수를 보시면 굉장히 적고 현재 많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시나리오 중에서는 5월달, 6월달 정도에 6만 명에서 혹은 수십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장비,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부족함에 따라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확진자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 대략 4만 건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지난주 기준으로 대략 3만 5천 건의 테스트를 또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했다. 아직 한참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직 수준이 미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처 능력인데 벤틸레이터와 혹은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사 수 그리고 뭐 병원 그리고 침대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인도네시아의 헬스 인프라가 얼만큼 낙후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중국에서 발발한 이후 플로우를 잠시 보시자면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국영항공이 중국항을 전면 스톱한 일이 있었고 다만 이런 항공편은 중단했었지만 그 다른 루트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해서 확산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코로나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두 차례 인하했고, 최근 들어서는 4월 달에는 한 차례 동결했습니다. 그 외에 지준율, 그리고 재정 정책, 1번, 2번, 3번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락다운은 없다라고 몇 차례 언급했는데, 첫 번째로는 소비와 관련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비정규직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심하게 건들지 않기 위해 락다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였고, 최근 들어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를 시행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그랩, 고잭 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직업들도 있겠지만 대략 50%에서 90%의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PSBB는 간략하게 말해서 공공장소에서 종교 활동 혹은 학교, 그리고 사업체 등 여러 가지 몰 혹은 식당 등 제약을 걸어서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PSBB가 시행하기 이전인데, 코로나가 바로 발생하고 PSBB가 발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샷타임 혹은 몰 같은데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모두 이게 필수 소비재를 구매하러 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자재로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원자재가 인도네시아의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 20%인데, 이 부분은 이게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대략 30%가 그 관련 노동력이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커머니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급여 삭감, 그리고 혹은 레이오프 등이 이어져서 구매력 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성향이 높은 그런 층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 소비 판매 리테일 세일즈가 3월 달에 급감한 모습을 보여줬고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고, 이거는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인도네시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우려가 인플레이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예산에 대한 매크로 전망을 보시면 베이스 케이스로 38배럴 US 달러 배럴, 이게 오일 프라이스 원유 가격을 측정하였고, 워스트 케이스로는 31배럴을 원유 가격을 굉장히 낮게 측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을 베이스 케이스 3.9 그리고 혹은 5.1%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세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그랩, 고잭 기사 등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빈곤층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략 수백만 명의 빈곤층,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영향을 바로 받는 여러 가지 기업들은 정부와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상여금 혹은 급여 삭감 등의 여러 가지 구매력을 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고 기업들이 레이오프를 할 경우 굉장히 비숙련자인 약간 젊은 층들 혹은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젊은 층들의 레이오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은 높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GDP의 상당 부분이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50%가 넘게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소비는 필수 소비재를 구입하는데 많이 소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빈곤층 혹은 실업자들이 나와도 정부에서 그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소비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마이너스 전환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낮은 성장률까지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 수입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3월 자료를 보시면 수출입이 1%도 안 되게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국가들에서 3월 달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락다운을 시작하고 그 영향이 3월 이후로 나타날 것을 보고 있어서 수출입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넷 익스포트 가장 밑에 보시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전에 무역 전쟁이 한참 있었을 때도 201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수출 수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GDP에 대한 영향, 경제 성장률의 전체적인 영향은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 수입이 하락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생산 자체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PMI를 보시면 50 밑으로 아주 급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PMI가 떨어지는 이유는 수입 품목 중에서 대부분이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피아 약세에 대한 부분인데 원재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들이 비싸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루피아 약세가 조코이 정부 때는 루피아 약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정부가 개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 발표한 것을 보자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만큼 능력이 약간 충분하진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루피아가 약세되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도네시아 부채에 대한 문제 우려가 있을 텐데 그나마 다행히도 인도네시아는 대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 인도네시아 숏텀은 특히 굉장히 GDP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롱텀도 30% 정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출 또한 대부분의 대출이 루피아 베이스 대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루피아 약세 동안 영향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루피아는 왜 갑자기 약세가 되었냐? 물론 다른 나라들도 통화가 다 약세가 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특히나 심하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이게 외국인에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인도네시아 국채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2020년만 해도 지난주 기준으로 대략 143조 루피아 정도 유출이 되었고 자본시장 증시에서는 대략 1.4조 루피아가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이게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에 대한 제약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네시아는 관광업이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국가들이 현재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서비스 수지인데 유일하게도 관광이 아주 좋은 US 달러의 수입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루피아가 약세가 되는 현상도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DI인데요. 인도네시아 그렇죠.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FDI는 9% 정도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세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고 이러므로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또 투자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 측면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GDP에 차지하는 부분은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FDI가 떨어지면 어떠한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인도네시아 DDI도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약간 보고는 있습니다. 2020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 DDI 성장률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미리 있었던 프로젝트에 따른 그러한 수요라고 볼 수 있겠고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혹은 기업이 그렇게 자금력이 출중하지가 않아서 항상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외국 자본과 같이 일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FDI가 멈춘다면 DDI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예전만큼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겠고,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DDI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로도 뜨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규 도시, 신규 수도 혹은 여러 가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딜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소비, 투자, 순수출,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냐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입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이게 재정 정책이지만, 통화 정책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베이시스 포인트 두 차례 인하를 하였고, 최근 들어서 4월 한 차례 동결을 하였습니다. 보시겠지만 두 차례 인하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두 차례 인하 혹은 인도네시아 통화 정책이 그렇게 인도네시아 경제적으로 부양을 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기준금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인하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부채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발생하는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준금리가 이게 시중에 미치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했었는데, 이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피리어드마다 기간마다 분류해서 기준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인도네시아 평균 대출금리의 움직임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인도네시아가 7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을 때 실제로 인도네시아 평균 대출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75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을 때도 떨어졌고, 1% 인하하였을 때는 아주 속폭 18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항상 은행들한테 요구를 했었죠. 대출금리 좀 내려라. 근데 인도네시아 은행은 선진국과 약간 다르게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처럼 그렇게 통화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준율도 인도네시아의 시중은행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앞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올 수도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지준율 또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정책으로는 재정 정책이 있겠는데, 재정 정책은 그나마 조금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주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요 맨 좌측 위 상단에 보시는 인도네시아 그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인도네시아가 그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은 후에 2003년에 부채와 재정은 건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재정 적자 to GDP를 마이너스 3%로 이렇게 제한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그걸 넘을 경우, 혹은 인도네시아 부채가 GDP 대비 60%가 넘을 경우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어하였고, 그래가지고 3%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인컴 텍스, VAT 등 관련 세금들이 줄어들 거여서 인도네시아 수입에 대한 정부 수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에 대한 정부 수입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6년에 굉장히 적어졌다가 원자재가 반등하면서 2019년 그 원자재 수입이 커졌는데,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2020년 굉장히 수입이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게 정부에서 의회를 거쳐가지고 이 재정 적자폭을 늘리는 방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3%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다행히도 인도네시아가 정부 부채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이 안 좋아도 추가적인, 물론 사이드 이펙트는 당연히 있겠지만 정부에서 부채를 더 끌어다가 이게 그 인도네시아 실물 경제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뿔을 도는 그러한 능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폭은 마이너스 2%대에서 마이너스 5%까지 꽤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재정 적자, 재정 부양 정책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게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뭐 한 가지 그래도 더 포지티브한 사이드를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소비에 대한 그러한 영향이 그래도 다른 국가 혹은 순수출, 순수입 등이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나 혹은 빈곤층, 서민층을 부양하기에는 조금 모자랐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혹은 더 심해진다면 더 많은 재정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티뮬러스 패키지 중에 1, 2, 3번이 최근에 발표됐었는데 첫 번째로 발표한 패키지는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를 위한 패키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버젯 예산 자체가 크진 않죠. 10조 루피하면 한국 돈으로 1조도 안 되는 그런 1조 원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까르푸 스음바코라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광업 그리고 뭐 지역 정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뭐 거주 부동산을 구입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구매력을 약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부양책은 세금 관련한 정책이었는데 대부분 기업 혹은 소득에 대한 텍스를 면해주던가 아니면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략 400조 루피아로 한국 돈으로 하면 원화로 하면 30조 루피아가 좀 안 되는 규모인 것 30조가 좀 넘는 규모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와 이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메디칼 쪽, 인도네시아 의료 쪽의 장비와 그런 이게 노동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 있게 75조 루피아 정도를 배정했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대략 110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뭐 이거 또한 이게 텍스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그 대출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다이렉트 영향을 받은 층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자와 그런 원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금융으로도 이어지고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그 악영향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찍기 전에도 뉴스가 방금 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 저소득층 그것도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대해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을 특정 몇 개를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자를 3개월간 정부에서 내주는 방향을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3개월 후에 또 다른 3개월간은 50%의 이자 비용을 정부에서 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에서 인도네시아는 첫 번째 대략 한 달 전, 대략 3월 초, 2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인도네시아에서 한두 명 정도 발생했었을 때 내렸던 시나리오는 일단 베이스 베어 케이스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가 퍼지는 것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인도네시아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다는 가정을 하였었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베어 케이스 부분이 저희의 현재 기준이지만 베어 케이스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수정안을 아마 다음 주에 정도에 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GDP 성장률을 저희가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대략 4.9%를 예상했었는데 대략 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의 원인은 물론 엑스포트, 임포트, 수출입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가버먼트 스펜딩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준치보다 그리고 투자 부분이 좀 악화되고 소비에 대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루피아가 강세와 약세 둘 중에 지금 약간 정상화가 되긴 하였지만
그 정상화가 된 거에서는 이게 미국과의 달러 수와 그래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개입 등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USD IDR이 그래도 지금 약간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자체의 근본적인 방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인도네시아에서 뚜렷한 방향 이렇게 정책과 개입이 없다면 루피아가 또 한 번 소폭 약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같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기준금리는 계속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